이번 시간은 공법 체계도 16번째 강의 도시개발법의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주제는 시행자의 지정 고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앞에서 우리 1강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12명 시행자가 있어서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 시행자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2번, 3번은 국가공기업이고 4번에 지방공사 같은 지방공기업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공공시행자도 있었고 민간시행자,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 자, 이게 건물만 가진 사람들은 안 되고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라는 단체로. 토지소유자가 이 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죠. 이 법인 설립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그럴 때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조합은 이 전부 수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일 때는 못하고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자, 그 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건설회사,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이런 분들이 민간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범형. 자, 처음엔 이제 시행자 지정부터 먼저 가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12명 시행자 후보 중에서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이 시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를 정해서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개발계획 내용에 시행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공시행자에서 시험의 쟁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옆에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은 정부 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공기업인데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가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 등이 들어가 있고 정부 출연기관에는 철도시설공단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KTX 같은 열차를 운행하는 거고 철도시설공단은 레일 같은 걸 관리하고 설치하는 공기업입니다. 레일. 자, 열차와 레일을 우리나라에서 분리해서 이 공기업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철도공사는 사업할 때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만 KTX역 주변 역세권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에서 한번 테스트했었습니다. 자,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철도공사는 역세권만 개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만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것이죠. 자,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그 밖에 이전법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리츠회사들, 공동출자법인. 자, 또 하나 주의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하고 이 공동출자법인을 만들 때는 1번부터 11번까지가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드는데 이 조합은 이 공동출자법인의 구성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동출자법인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자, 12명 중에 아무나 정하지 말고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줄여서 우리가 이 네 사람을 지방자치단체 등의학으로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줄여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부 환지 방식인데 1번, 2번, 3번 사에 해당되면 전부 환지 방식이라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안 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환지 방식에서.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을 때,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 조합에게 먼저 기회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면 시행을 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을 기다려도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내면 우선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신청을 했는데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도 그런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고, 하나만 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전부 한지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안 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2번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토지 소유자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이 동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온 걸 동의했을 때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시행자가 변경되는 건데,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을 때 어떤 잘못을 해서 시행자가 부도 파산나면 시행자를 바꿔야 됩니다. 자, 문제는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 2번에서 몇 년 안에 뭘 안 했을 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조항은 해제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해제. 우리 앞에 1강에서 배웠던 해제 있죠? 그거는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안에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그리고 토지 소유자 조합이 전부 한지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들어왔는데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에서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하고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까 우리 해제에서, 자, 빨간색을 제가 추가로 설명해서 이 빨간색이 검은색 3년짜리는 해제입니다. 해제. 구역 지정고시에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가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 지정된 효과가 그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변경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 1년.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안 가면 1년 되는 다음 날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고 나서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달에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그림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앞에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글씨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는 경우, 이거는 2년 되는 다음 날에 자,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조합이란 말은 참고로 보시고, 자,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러면 여기 구역 지정고시에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3년까지 진행이 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 1년짜리하고 2년짜리는 변경사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2년짜리 변경사유만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그림보다는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더 중심으로 해서 1년짜리 변경사유, 2년짜리 변경사유, 3년짜리는 이게 해제사유가 되는 것이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하고 구역을 정한 다음에 다음 절차를 진행할 때 3년짜리 해제, 1년짜리 변경, 2년짜리 변경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앞에 글씨로 써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1년하고 2년을 위치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이런 경우에도 구역 정한 다음에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안 가면 해제.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3년 안에 안 하면 해제입니다. 검은색은 해제입니다. 근데 이런 해제 사유를 벗어나서 실시계획 인가 후 2년에 사업 착수 안 하면 이것도 아까처럼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개발 조합인데요. 자, 시행자를 변경까지 하는 사유를 보셨고, 도시개발 조합은 아까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할 때, 그쵸? 도시개발 조합은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도시개발 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바로 설립 절차로 들어갑니다. 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등이라는 내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30일 안에 설립 등기를 완료했을 때 조합이 성립된다. 설립 등기까지 했을 때 조합이 성립하는 법인 성격으로 7명 이상이 정관 등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했을 때 조합이 성립이 됩니다.
자,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 동의를 내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처럼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수요자와 토지 수요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양쪽 다 받아야 됩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낼 때는 면적 3분의 2, 토지 수요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모두 다 얻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입니다. 요거 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소가 바뀐 거하고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인가보다 간단하게 변경 신고하는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자,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동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또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는데,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합원은 자,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 수요자면 모두 조합원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 토지 수요자가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이걸 당연조합원, 강제조합원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면적 3분의 2와 토지 수요자 종수 2분의 1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반대한 사람도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수요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모두 도시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모두 다 강제로 법에 따라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자, 토지 수요자면 모두 조합원이 된다. 자,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에 나가서 표를 행사할 때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겁니다. 땅을 100평 갖고 있든 500평 갖고 있든 평등하게 한 표씩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자,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동의를 해줬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질문들이고, 다음부터는 조합 임원인데, 자,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라는 직함을 두고 조합의 운영을 맡게 되는 거죠. 자, 조합의 임원은 당연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뽑아야 됩니다. 자, 외부인으로 뽑으시면 안 되겠죠. 조합장, 이사, 감사는. 자, 조합의 임원은 당연히 겸직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합이든 다른 조합에 가서도 임직원 겸직 금지입니다. 다른 임직은 겸직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합에서도 조합장이 이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조합장이 다른 조합에 가서도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 조합장 또는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합장, 이사도 조합원이죠. 그럼 조합장, 이사가 조합원 신분으로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하고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내용들. 자, 임원 자격 상실. 자, 조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 무능력자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들,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 또 집행 유예 기간에 있으면 자,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임원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조합장, 이사 같은 임원이 결격사유자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조합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조합장 하다가 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런 파산 선고를 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조항이 해당이 되면, 처음에는 조합장이 이 규정에 안 걸려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조항에 걸리면 그 해당되는 날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잘 봐두시 바랍니다. 결격사유자가 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조합에는 총회,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서 회의라는 총회 이런 거를 두어야 한다. 의무입니다. 필수. 자,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는 둘 수 있다. 임의기구.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 총회를 매번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 조합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대의원회라는 걸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대표를 뽑아서 대의원을 조직할 수 있고 총회의 업무 중에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대의원회한테. 자, 이때 우리가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가 조합원이 1000명이면 1000명에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100명 이상으로는 대의원회가 조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관에 따라 이 대의원들을 선출하게 돼 있고, 자, 3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총회가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의원회는
이런 5가지 업무는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5가지 노란색으로 쓴 거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할 중요할 사항입니다. 자, 왜냐하면 정관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조합의 합병 해산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투표로서만 결정하셔야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대의원회는 이 5가지 업무를 빼고 나머지 업무는 대행할 수 있으니까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임원, 합병 이렇게 5가지 단어를 잘 보시면서 이 업무는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합장 뽑고 환지계획을 대의원들이 대행하시면요. 대의원들이 가장 좋은 위치로 환지를 받아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도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결정사항 중에 일부 업무를 대신 결정할 수 있는데 5가지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렇게 총회하고 대의원의 내용들 보셨고, 자, 조합이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면 조합이 민간이라도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 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조합인 시행자가 비록 민간이지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지정권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위탁과 신탁과 대행이 있는데 이 대행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신탁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위탁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어려운 업무가 있으면 자, 행정청이나 공기업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항만철도와 같은 공공시설 사업은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기타 공기업들한테 위탁할 수 있고, 자, 수용 방식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토지 매수, 손실보상, 주민이주대책. 자, 수용 방식 할 때는 강제로 토지를 매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 방식 할 때 주민들이 반발이 막 심하겠죠. 이런 모두 사업 시행자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들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업무를. 근데 항만철도 공공시설 사업은 국가가 들어가요. 위탁 대상자에. 근데 여기 이제 기초조사나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같은 업무에는 위탁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 중에 국가는 빠진다는 사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민간 시행자 우리 5호 내지 9호 시행자가 있었죠. 5호 토지 소유자, 6호 조합, 7호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8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9번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신탁회사에게, 신탁업자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좀 대신해달라. 이렇게 신탁 믿고 맡겨서 도시개발 사업을 신탁계획을 통해서 이 신탁업자들한테, 신탁회사한테 맡길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아까 위탁은 그 해당 업무 일부를 맡기는 거고,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자체를 다 전체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탁은 5호부터 9호 시행자만 해야지, 뭐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2번 시행자나 4번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5호부터 9호까지만 신탁계약 체결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여기 대행이라고 하는 업무는 여기 보면 실시설계, 부조성공사, 기반시설, 토지의 분양 업무 이런 4가지 업무가 건설회사,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1번, 공공기관 2번 시행자, 정부 출연 3번, 지방공사 4번 시행자, 공공시행자는 이런 업무를 주택법상 건설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행 업무는 이 노란색 공공시행자만 대행시킬 수 있고, 신탁이라는 계약은 민간 시행자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 잘 구분을 해서 대행이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보시고 올해는 신탁도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민간 시행자만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승인받아서. 자, 뒤에 문제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면 지자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대로 낸 겁니다. 자, 전부 한지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는 여기 보면 구역 지정에서 1년짜리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넘어가는 거 있었죠. 실시계획 인가 나오면 또 2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 조항은
1년짜리 변경 사유가 맞습니다. 구역에서 1년 안에 실시효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맞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면적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수용 방식에서 나올 건데 민간이 수용할 때는 이런 또 동의를 받아서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5번이 답인데 토지주택공사는 이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 신탁회사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5, 6, 7, 8, 9번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토지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정부 추정기관 이런 공공시행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5번 답으로 체크하시고 앞에 내용하고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정관 만들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법인으로 성립한다. 맞습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지 이렇게 건물만 가진 사람들은 조합원 들어올 수 없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이거 쉬운 겁니다. 자, 조합에 인가받은 내용 중 변경할 때 변경인가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방법 변경은 간단하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맞죠? 자,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토총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동의요건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만드는 동의요건하고 동일합니다.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 할 때도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도 이 동의와 같은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자,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자가 되면 다음날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죠. 자, 3번이 기출문제인데 주택법상 건설업자한테 어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거냐. 아까 대행 규정이 있었죠. 자, 이게 공공시행자만 대행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1번 시행자, 이 관광공사가 공공기관 2번 시행자로 보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건 민간 시행자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도 민간 시행자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공공시행자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자, 기역, 니은 2번이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자 부분 정리를 하시고 자, 체계도 신청은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듯이 요 밴드나 이 문자로 저한테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또 요약집 추가 구입을 원하시면 같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학습이 공법학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체계도도 받고 또 기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교재 가지고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합격을 올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강 마무리하겠습니다.